간단하게 오늘의 그 렉처에 대한 그 컨셉을 제가 3일 동안 할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요 세 가지가 다 키 팩터일 것 같아요. 이 네 가지가요. 제가 첫 번째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얘기를 하면 거기다가 뭐 코스트, 아니면 쉐줄, 아니면 퀄리티 이 거의 세 가지 정도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게 그 세 가지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산업을 구분을 시키면 저희가 크게 이제 매뉴팩처링 베이스로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산업을 둔다 그러면 저희는 전형적인 프로젝트 베이스드 오가니제이션 또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컴퍼니라는 형태, 인더스트리를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그 형태에서는 회사를 코퍼레이트 단위에서 경영을 하는 방법도 완전히 다르고요. 회사가 선택하는 코퍼레이트 스트레이지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라는 거를 운영을 해서 생산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가 결정하는 디시전에 대한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은 결정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저희가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해왔던 저희 같은 EPC업 또는 건설업 아니면 서비스업이 아직은 외국 회사들에 비해서 좀 인더스트리 베이스로 많이 되어져 있어요. 결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 의사결정 구조 체계라든지 아니면 결정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시면은 제가 적혀져 있는 내용에 보면 뭐 매니저라는 내용도 적혀져 있고 워크라는 내용도 적혀져 있고 코퍼레이트라는 내용도 적혀져 있고 오가니제이션이라는 내용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가니제이션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매니저의 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스트래티지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회사 전반적인 걸 사실 이해를 해야지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하는 얘기는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스케줄 관리 어떻게 해요? 뭐 코스트 관리 어떻게 해요? 뭐 타임 매니지먼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머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생뚱맞은 소리를 하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얘기할 거는 이게 이제 크랑필드 대학교에서 이제 발표를 한 자료예요. 전 세계 프로젝트를 쭉 봤더니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성공률이 채 40%가 안 된다는 겁니다. 32% 정도가 프로젝트의 성공률이에요. 근데 이거는 작은 프로젝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학계에서나 아니면 인더스트리 와이즈하게 봤을 때 저희가 메가 프로젝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메가 프로젝트의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대형 프로젝트하고 중소형 프로젝트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중소형 프로젝트의 매니지먼트 하는 방법,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방법,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방법을 하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 1900년도 말부터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왜 대형 프로젝트를 했더니 이렇게 성공하지 않냐. 지금 여기에는 68%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형 프로젝트는 성공률이 10%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한다? 그러면 10개 프로젝트 성공하기 힘들고요. 굉장히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럼 왜 대형 프로젝트는 이렇게 잘 안 되냐? 왜 실패를 많이 하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뒤에는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텐데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아이덴티파이 한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가 잘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리스크 분석을 잘한다 그래서 그 리스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리스크 리스판스를 한다? 과연 잘 될까요?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프로젝트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이 회사랑 같이 컨텍스트로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익스큐션 와이즈하게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해칭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끝내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 프로젝트업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려고 그러면 끝내는 코퍼레이트 단위에서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행위 그리고 프로젝트 단위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프로젝트 와이즈하게만 보게 되시죠. 근데 프로젝트하게 되는 거는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프로젝트가 잘 안 가게 되면 좀 제가 뭐 방송을 하고 있지만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영업팀이 또 똥 같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다. 이놈들 완전 사업자하고 내고해가지고 전부 다 받아가지고 왔네. 이걸 계약서라고 가지고 왔냐. 아마 10개 중에 9개 프로젝트는 다 그래요. 왜냐하면 컨트랙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내고를 당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컨트랙터의 능력이니까요.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잘 셀렉션을 해야지만 그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의 리스크들을 얼마나 축소시키고 프로젝트에 넘길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수업은
여기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똑같습니다. 비즈니스 단위의, 코퍼레이트 단위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프로젝트 단위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회사에서 오시는 분이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회사가 이제 보게 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행위를 한다라고 많이 돼 있는데 사실 프로젝트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 3년 동안 저희가 구축해왔던 게 프로젝트 레벨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아니고요, 코퍼레이트 단위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구축하는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RM팀인데 아마 리스크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저희 RM팀하고 얘기할 기회도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뭐 저희 1년에 한두 번 얘기하기도 힘들고 전화하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리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들, 연구했던 결과에 따르면 그럼 어떻게 하면은 리스크 리스판스를 가장 잘할 수 있느냐. 저희도 아마 여기 프로젝트 수행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리스크 리스판스를 해달라라고 해서 적어달라라고 해서 다 기능 부서에다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오는 게 똑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노베이션 아이템이 있어서 롱리드 아이템이 있다. 이거 어떻게 벤더 컨트롤을 할 거냐. 그러면은 그 벤더 샵에다가 상주하고 매월 먼슬리로 우리가 모니터링 하겠다. 그리고 컨스트럭션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이트 부분에 거기 보면 거의 100% 다 똑같은 리스크가 적히는 게 있어요. 맨파워 리소스 부족, 걱정된다. 그러면 맨파워 리소스 부족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항상 똑같아요, 적히는 게. 현지 서브콘이나 현지 업체들을 다 다시 리소싱을 하고, 그리고 맨파워 리소스 할 수 있는 외부 업체들을 고용을 해서 우리가 고용을 하고 미리 사전에 하겠다. 그럼 이제 외국에서 짓죠. 외국에서 이제 지으면 우리가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워킹 비자예요. 워킹 비자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면은 항상 그렇게 하죠. 관공서에다가 미리 요청을 하고 그쪽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져서 워크 프로세스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모자랄 걸 대비해가지고 제3의 업체를 하겠다. 아마 제가 지금 얘기하시는 게 거의 똑같으실 거예요. 그게 거의 제가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을 처음 만든 게, 저희 회사에 만든 게 2007년도입니다. 그럼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10년 동안 변한 게 있느냐?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똑같거든요. 그러면 뭐 서양 회사라고 다르냐? 저희 조인트 벤처 해보거나 컨소시엄 해보면은 아시잖아요. 걔네들도 내주는 리스크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보면은 뭐야 이거. 다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LD에 대해서 뭐 20%다. 뭐 40%가 됐어요. LD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 LD 방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네, 온 스케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더 넣겠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게 진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 팩트랑 빌리프에 대한 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하는 강의에서 저희 최현대 교수님이 하시는 거는 저보다 훨씬 더 실무적으로 얘기하실 거고요. 저는 프로젝트 쪽에 대한 얘기 아니라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팩트들을 어떻게 찾아나가면서 좀 더 와이즈한 리스판스를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내용들을 데이 2, 데이 3에 아마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쭉 렉처에 제가 할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첫 번째 얘기는 프로젝트가 뭐고, 프로젝트 베이스드 컴퍼니가 무엇이고, 그러면 프로젝트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이론적인 내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제가 실제 회사에 있으면서 구축했었던 사례, 그리고 제 친구들 외국에 있는 그런 어떤 뭐 이름을 얘기하면 뭐 울리 파슨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크닙이라든지 그 백테리라든지 이런 데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리스크 구축을 해왔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은 가장 지금 최근에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퀀티피케이션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그러고요. 근데 퀀티피케이션의 내용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스태티스틱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에 있어서 아마 틀린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거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적용했던 사례들, 내가 어떻게 분석을 우리가 해왔는지, 그리고 사업주들 설득했던 방법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좀 제가 익스큐즈 해야 될 거는, 제가 사실은 렉처러긴 하지만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타임 매니지먼트도 잘 못할 것 같고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배드 렉처러라도 좀 잘 이해해 주셔서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익스큐즈는 제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얘기를 하겠지만 저도 지금 이런 거 처음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스태티스틱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놨거든요. 아마 책에 보시면 반 정도가 전부 다 스태티스틱스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이제 리스크 퀀티피케이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돼서 제가 많이 넣어놓은 건데, 저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어설프게 아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아니다라면 그냥 바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바로 아마 수긍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익스큐즈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게 3일짜리 강의라서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든다고 했는데 저도 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강의 자료에 대한 컨텐츠 구성에 사실은 자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처럼 제가 잘못 봐가지고 제가 얼마 정도의 지금 이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건지 얼마 정도의 이 양을 가지고 있는 건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전문 강사가 알다 보니까 얘기를 또 하다 보면 쭉 제 얘기만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무님이나 저희 전무님이나 가끔씩 말 좀 줄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졸릴 수도 있으니까 뭐 잠이 오시거나 그러시면 자유롭게 이렇게 잠시 밖에 나가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컨텐츠는 이 프로젝트는 왜 거의 다 실패하느냐.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왜 실패를 많이 하는지. 그러면은 왜 프로젝트업이랑 아까 얘기했던 제조업의 일반 산업하고는 무엇이 다른 건지.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법의 한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왜 PM박은 제대로 구축을 해서 적용하거나 프린스2를 적용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왜 프로젝트는 여전히 힘들고 잘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젝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번 개략적으로 보고요. 끝내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끝내는 심리적인 내용들, 그리고 조직이라는 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폴리티컬한 스트럭처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건지, 그리고 내가 끝내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게 어떻게 하면은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디시전에 대한 서포팅에 대한 툴인데, 어떻게 하면은 그럼 좀 더 디시전을 잘할 수 있도록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에서 정보를 줄 건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매니징에서 리스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터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워밍업으로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저 앱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다 잘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왜 보통은 통상적으로 마케팅은 좀 세일스 하는 분들은 사업주의 내용들 좀 거대하게 많이 가지고 오죠. 저희 회사에도 있었어요. 예전에 뭐 사업주가 생각하고 있는 예가가 얼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비딩을 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 예가를 주는 과정에서 좀 마케팅이 약간은 너무 하드하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마케팅은 수주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주죠. 그러니까 그네를 끝내는 이렇게 3개 정도를 저희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끝내는 이게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매니지먼트는 어프로브드 하는 게 분명히 판을 세게 되는 거를 마케팅에서 요청을 했는데, 매니지먼트에서는 하나짜리 판에 그네를 다는 거죠. 대신 줄을 3개를 달았어요. 그런데 이걸 엔지니어링 부서에다 넘기게 되면 엔지니어링 부서에서는 마진도 넣게 되고요, 얼라우런스도 넣게 되고,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려하다 보니까 언서터니티도 고려해야 되고요. 굉장히 느슨하게 만들게 돼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제작하는 이제 벤더나 이런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해서 만들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장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작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끝내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끝내 사업주가 요구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끝내는 프로젝트라는 것들도 끝내는 뭐냐면 니즈, 리콰이어먼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끝내 가다 보면은 그런 것들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변하면서 끝내는 여러 가지 이런 결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조그만 프로젝트에서는 저희들이 WBS를 짤 때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은 대형 프로젝트를 했다. 예를 들면 메가 프로젝트 10억 불짜리. WBS를 했더니 액티비티가 10,000개가 넘어가.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디파인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 이유는 사업주도 감당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뭐가 있을지 모르고 이 부분에 뭐가 있을지 모르고, 자기들은 끝내는 버짓 내에서 빨리 프로젝트를 끝내야 되다 보니까 ITB 자체가 부실한 상태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메가 프로젝트들은
이게 예전에 했던 것들이랑 잘 안 돼요.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캐파업을 한 게 있겠죠. 캐파업을 한 게 있으니까 이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에 대한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다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유틸리티 앤 오프사이트에 있는 그런 수많은 유틸리티들이 너무나 거대해요. 그러니까 벌크 매테리얼의 양도 엄청나죠. 저희가 조그만 프로젝트를 할 때도 벌크 매테리얼에 대한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가 힘든데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벌크 매테리얼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다 굉장히 힘들죠. 두 번째 문제는 맨파워 리소싱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져요.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인력들을 댄다라는 건 뭐냐면 끝내는 벌크 매테리얼을 매니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웰딩을 한다든지 인스톨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퀴먼트 이렉션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잖아요. 웬만한 큰 것들은 정확한 우리가 말하는 스테이셔너리 이퀴먼트 같은 경우들은 다 제작돼서 오기 때문에 모듈 비슷하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프로젝트는 벌크 매테리얼이 작다 보니까 아주 손쉽게 매니징이 가능해요. 그리고 맨파워 리소스 넣기도 쉽고요. 그런데 대형 프로젝트는 다른 스토리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리스크란 무엇이냐라는 걸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PM박을 조금이나 받거나 아니면 내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뭐냐 그러면은 뭐 기회이기도 하다, 뭐 오퍼튜니티도 있다, 뭐 네거티브한 것도 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리스크는 거의 다가 네거티브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무 입장에서 똑같아요. 저희한테 오퍼튜니티를 리스크를 발견해서 넣어달라고 하잖아요. 한 100개 있으면 한두 개밖에 안 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게 진짜 오퍼튜니티냐? 아니에요. 내가 이미 다 발견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주머니에 넣어놓은 것들을 그냥 조금씩 달라 그러면 끄집어내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 실제로 그냥 프랙티컬하게 얘기하면 리스크는 바로 내가 어딘가에 누워있는데 여기에 조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어. 그게 리스크한데? 내가 운전을 해가는데 여기가 보니까 도로 공사가 많고 굉장히 복잡하고 병목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여기 교통사고가 발생할 리스크가 크겠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것 끝내 나한테 위협이 되는 그런 알 수 없는 요소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뭔가가 위협이 될 것 같다라는 그 스리트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어떤 게 거기에 발생을 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가장 발생하지 않도록 줄일 거냐라는 거를 하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핵심은 이 그림에서 그냥 다 나타나는 거죠. 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거창해 보일 거지만 실제는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거냐에 대한 얘기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그레이트 벨트 터널이라고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코펜하겐이랑 연결시키는 덴마크 부분에 연결시키는 지하 도로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트 오버런이 120%가 됐고요. 이거는 네덜란드에 있는 고속철도 부분입니다. 이게 코스트가 155% 오버런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떼제베 같은 경우도 파리랑 아틀란티크 같은 거를 연결하는 경우에 123%의 코스트 오버런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펜하겐의 매출원인데요. 150%의 오버런이 발생했고요. 여기에 이제 발생한 클레임은 아직도 사업주랑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스턴 빅딕은 컨스트럭션을 전공하셨거나 뭐 이런 쪽에 컨스트럭션 하는 건설회사에서 오셨으면 잘 아시는 프로젝트인데요. 224% 코스트 오버런 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더 세틀되면서 더 클레임 세틀하고 이렇게 되면서 더 많이 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보스턴 빅딕은 말 그대로 위쪽에 있던 도로들을 아래로 지하화시키고 그 위에 공원화시키는 프로젝트였거든요. 시작은 82년도에 시작했는데 끝난 거는 거의 2000년도쯤 돼서 끝났죠. 굉장히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자주 발생해요.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웨즈 카날 같은 경우는 1900% 코스트 오버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는 IT에서 오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실제 IT도 전형적인 프로젝트 업이에요. 근데 IT 프로젝트가 더 실패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기 아주 쉽게 얘기하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워크래프트가 발매일에 제대로 된 적이 있나요? 뭐 플레이스테이션 하시는 분들 유명한 게임들이 발매일에 제대로 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딜레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걔네들도 오버런이 많이 돼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게임을 만들었던 많은 회사들이 사실은 파산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코스트 오버런 때문에 파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캐네디안 건 레지스트리라고 IT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37,000%에 대한 코스트가 오버런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하고 있지 않겠지만 제가 옛날에 MBA 하면서 들었던 수업 중에 ERP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하게 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ERP를 도입한 회사가 한 반 정도 되고 안 하는 회사들이 반 정도 돼요. 근데 ERP를 도입한 반 정도 된 회사 중에 ERP가 제대로 구축된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뭐 여기도 뭐 하시는 분들 뭐 ERP 시스템 도입해서 쓰시는 회사들이 있겠지만 아마 제대로 작동된 데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몇 년 뒤에 되면 다시 한 번 더 뜯어 고치는 작업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다 코스트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ERP와 IT 시스템도 한 번도 예산 내에 끝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콜카타의 메트로입니다. 그러니까 96%의 디맨드 숏폴이 발생을 했어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 100명 중에 4명만 탄 겁니다. 수요 예측이. 그럼 왜 이런 게 자꾸 발생을 할까요? 근데 우리도 많이 있어요. 우리도 보게 되면은 예전에 뭐 청주에 민간공항 만들었는데 이용률이 현격히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희가 민자 고속도로를 뚫거나 이렇게 되면은 수요 예측보다 훨씬 더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다 아시겠지만은 경전철 만들었는데 전부 다 수요 예측 부분이 다 실패를 해서 다 적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그럼 왜 그런 프로젝트들의 그런 디맨드를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 왜 틀릴까에 대한 내용 드린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이 프로젝트는 한 10,000개 정도 되는 프로젝트들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쭉 지금까지 있는 것들을 다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로즈는 이제 말 그대로 도로공사, 링스는 말 그대로 이제 다리 교량, 그리고 이제 에너지 섹터, 우리가 아는 오일 앤 가스, 그리고 철도, 댐, IT, 올림픽을 쭉 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코스트 오버런이 20% 발생하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34%, 그리고 오일 앤 가스에서는 36% 정도가 코스트 오버런을 했고요. 레일은 45%, 댐은 90%예요. IT 프로젝트는 107%, 올림픽은 179%의 코스트 오버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코스트 오버런 하는 비율을 보게 되면 로드는 10개 중에 9개, 도로는 교량은 10개 중에 9개, 에너지는 10개 중에 6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10개 중에 9개, 댐은 10개 중에 7개, IT는 10개 중에 5개, 올림픽은 10개 중에 10개예요. 올림픽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올림픽은 데드라인이 딱 박혀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많이 때려서 오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기한 게 스케줄 오버런이 올림픽 경기는 빵개죠. 네, 없습니다. 네, 다 지키는데 코스트 오버런이 엄청나죠. 모든 게 다. 뭐 스케줄 오버런도 보시면 되면 뭐 도로, 뭐 에너지, 우리 쪽에 여기 지금 아마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여기 쪽이 많을 것 같은데 38% 정도의 스케줄 오버런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베네핏 숏폴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요 예측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도로 같은 경우는 디맨드 숏폴이 10% 정도 발생을 하고요. 도로는 항상 수요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항상 많아서 도로가 터져나갑니다. 저희도 똑같죠. 도로 처음에 뚫고 나면은 차 얼마 없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거기 막혀요. 그래서 옆에 도로 또 뚫어야 되고. 그것도 제가 뒤에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베네핏 숏폴이 없으니까. 철도 같은 경우는 또 베네핏 숏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댐도 그렇고요. IT 프로젝트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 리스크 쪽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코스트 블랙스완이라고. 블랙스완은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예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스완은 다 흰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주에서 검은색의 스완이 발견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실제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이 발생을 했을 때 임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회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언넌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회사를 망하게 할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드 같은 경우는 100개 중에 한 5%의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5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회사를 망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임팩트를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링스도 그렇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댐도 그렇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IT 프로젝트가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 이유도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얘기는 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모든 프로젝트의 페일러는 이렇게 높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프로젝트의 페일러는
노멀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저희가 메가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만 해놓은 거예요.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기준은 굉장히 심플해요. 뭐 회사마다 다른 데 쓴다라고 했는데 거의 전 세계가 다 통일입니다. 그냥 저희가 말한 1빌리언이에요. 그 이유는 금액으로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금액이 사실은 프로젝트의 컴플렉시티, 프로젝트의 캐파시티, 프로젝트의 사이즈를 다 인클루딩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에서 짓는 조그만 에틸렌 프로젝트 하나하고 우리가 이거를 러시아에 짓는다라고 하면 금액 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캐파라도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만큼 수행하기가 어렵거든요, 한국보다. 그러면 당연히 10억 불이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포함을 시켜버려요, 돈이라는 게. 그래서 보통은 그 프로젝트의 어려움과 그런 것들은 보통은 금액으로 많이 넣습니다. 금액이 작다라는 건 그만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화면으로 해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요, 이제 1000개, 아주 이제 비지블하게 보게 되면, 한 1000개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온버짓 내에 끝난 거예요. 온버짓이니까 이거는 코스트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주의 개념에서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온버짓의 비율은 1000개 중에 한 100개 프로젝트. 그러면 온버짓과 타임이 되는 프로젝트는 1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온버짓과 타임과 베네핏, 우리가 얘기했던 기대에 대한 익스펙테이션까지 해당되는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건 뭔가요? 프로젝트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프로젝트 리스크는 줄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까 이거 보셨지만 이건 그냥 이 프로젝트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그래도 해칭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계속 해왔던 거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잘하고 아나리시스 잘하고 리스폰스 잘해야 돼. 야, 너희들 프로젝트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야, 너희들 맨날 왜 이렇게 맨날 늦어? 라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한 1990년대부터 외국에 있는 EPC 회사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회사의 구조랑 스트럭처랑 이런 것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Proportion of Project Facing Cost Overruns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2014년도에 말에 어니스트영에서 365개 메가 프로젝트를 다시 측정한 겁니다.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어니스트영에서는 매년 애뉴얼로 메가 프로젝트의 레코드를 다 자기들이 이렇게 매년 퍼블리싱 해요. 그래서 심심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똑같아요. 뭐 LNG가 됐던 파이프라인이 됐던 리파이너리 됐던 업스트림이 됐던 거의 프로젝트의 코스트 오버런은 67%, 64%, 62%, 65%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스케줄 딜레이도 68%, 50%다 똑같아요. 그리고 에버리지 프로젝트 버짓 오버런스는 70%, 69%, 53%입니다. 그럼 내가 진짜 나는 우리 회사는 슈퍼하고 너무나 잘 수행을 잘하는 회사라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다라고 해도 그 회사가 아무리 잘해도 그 프로젝트를 10개 중에 5개를 성공하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이 기억이 남는 게 2008년도에 제가 저희 경영진을 모시고 외국의 회사들을 좀 다녔어요. 썬코르라는 회사, 엑슨, 그리고 테크닉 이런 회사들을 방문했었어요.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저희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던 때예요. 저희는 프로젝트 10개 중에 9개를 성공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걔네들이 굉장히 오, 너희 회사 진짜 대단하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걔네들이 저희 놀린 거예요.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프레이즈를 해줬는데 그게 굉장히 의미 없이 얘기해준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죠. 저희 뭐 LTI라든지 세이프티 이제 레코드를 얘기를 하잖아요. 0%라고 막 저희는 막 0.03%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인더스트리 에버리지에 비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외국 회사들에 가서 저희들 그런 거 막 프레젠테이션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굉장히 너희들 잘하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비꼬는 말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인즉슨 뭐냐면 아무리 내가 슈퍼 컨트롤을 잘해도 그 프로젝트를 그렇게 낮추기가 힘들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실제 사고가 리포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관리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정말 이거는 숨길 수 없는 것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제대로 컨트롤 되고 있는 건 뭐냐면 현실적인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내가 그 컨트롤 수준에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의 마인드랑 우리 쪽의 마인드랑 다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매니지먼트랑 얘기를 해보고 제 친구들도 이제 얘기를 보면 이제 제 친구들이라고 하면 저도 권위를 받아야 되니까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힐스 인터내셔널의 CEO가 제 친구예요. 같이 공부했어요. 물론 그 파운더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홀리 파슨스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장이 제 친구예요. 이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은 그런 걸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오는 그런 정보들이. 왜냐하면 모든 걸 데이터를 축적을 해놓고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최상의 것과 최하 것이 있거든요. 그 레인지 안에 안 들어가면 뭔가 이 프로젝트를 숨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현실이 그렇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이게 데이터라는 게 딱 하나하나를 보면 안 맞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축적이 되면 그 전체적인 트렌드는 항상 맞아요. 저희가 아무리 교통사고량을 줄이려고 해도 빵이 안 돼요.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9.11 테러 사태가 났을 때 한국이 바라보는 접근 방법하고 미국의 접근 방법이 달랐어요. 만약 한국에서 9.12 테러 사건이 나서 그 쌍둥이 빌딩이 내려갔으면 어떻게 했냐면 비행기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키는 걸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안전규정을 더 강화를 시켜서 건물이 비행기가 부딪히더라도 안 넘어가는 걸 만드는 게 중요했을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코스트 상승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고층 빌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고층 빌딩을 만들 수가 없으면 도심지에서의 전체적인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코스트 와이즈하게 하면서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접근한 방법은 뭐냐면 비행기가 부딪히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효율적 디자인을 강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구에 대한 위치하고 비상구를 만드는 방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요새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포인트를 할 수 있는 효율성 부분이 어떤 건지가 중요한 거죠. 그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라는 거는 어디서 왔냐면 서양 애들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업주들은 물론 서양 사람들도 있고 아시아의 사람들도 있지만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스펙, 걔네들이 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예요. 웨스턴 스탠다드. 그러니까 웨스턴의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웨스턴이 다 맞다라는 건 알지만 웨스턴의 퍼셉션 내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좀 길게 얘기하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거나 프로젝트 관리할 때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스케줄 오버런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내 뭐가 되냐면 리포팅이 거짓말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가 오늘 저녁에 드릴 터너 컨스트럭션 케이스 스터디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제일 중요한 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프로젝트를 어떤 수준에서 맞출 거냐라는 걸 타겟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형 프로젝트에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에 우리가 안 해본 아주 한 번도 안 해본 경험 안 해본 상품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프로젝트를 우리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노말 이익률은 10%야. 그리고 무조건 1개월 단축해 라는 걸 적용을 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 어떻게 되냐면요 거짓말만 계속 리포팅돼서 올라와요. 현실적인 게 반영이 안 되고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의 수준을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서 PM박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걔네 옛날에는 컨팅전시라는 것밖에 메저베이션이라는 것밖에 쓰지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코스트 스트럭처를 두 개로 바꿔져 있죠. PM박 3판이랑 4판, 5판 오면서 보면 바뀐 게 확 몇 개 있어요. 바로 이제 컨팅전시랑 매니지먼트 리저브 두 개의 코스트 스트럭처에 대한 어카운턴트 두 개를 바꿔요. 서양 애들이. 하나는 뭐냐 매니지먼트 리저브. 끝내는 이 프로젝트가 가지는 속성.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프로젝트는 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를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컨팅전시를 잡아둬요. 그럼 이 프로젝트 컨팅전시는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 리스크 레지스트랑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컨팅전시를 관리하는 거는 프로젝트가 주체가 되고요. 프로젝트 컨팅전시는 리스크 레지스트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레지스트를 관리를 잘하면 자연스럽게 프로젝트 컨팅전시가 잡히는 거죠. 그리고 알 수 없는 매니지먼트 리저브는 코퍼레이션 단위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수준들이 맞춰지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나갈 건지가 제가 오늘 드리는 프로젝트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구축이 안 돼 있고 죽으나 사나 너 프로젝트 잘해야 리스크 매니지먼트 해야 되니까 매달 프로젝트 리스크 리포팅해 너 해 이거 하면은 똑같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프로젝트 50% 컨스트럭션 지나고 난 다음에 비하인드 되는 거 캐치업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10개 중에 0.1, 5개 정도가 성공할 겁니다. 절대로 캐치업 안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걸 좀 더 제가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전 세계 프로젝트 좀 도시가에서 보게 되면은요. 비하인드 스케줄하고 코스트 오버런 하는 프로젝트들이 이만큼 있고요. 온 타임하고 오버브 코스트 되는 프로젝트가 여기 있고요. 빌로우 코스트에 비하인드 스케줄 되는 프로젝트들이 이 정도 있고요.
엑셀런트 퍼포먼스 하는 프로젝트는 요 정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이즈 오브 버블스는 프로젝트의 사이즈입니다. 이 큰 프로젝트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나요? 다 여기 있거든요. 성공하는 프로젝트는 작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거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 거죠. 보시면은 뭐 벡텔이 됐든 홀리파슨스가 됐든 우리가 알고 있던 플로우가 됐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터너가 됐든 아니면 뭐 잘 알고 있는 스칸스카가 됐든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왜 에빗을 보게 되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에빗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적자가 났는데 걔네들은 왜 흑자인가? 걔네들도 보면은 프로젝트 망하는 비율은 우리랑 비슷해요. 걔네들도 다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저희 맨날 리포팅 받잖아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 있었던 분들을 보시면 알 겁니다. 뭐 옆에 있던 뭐 테크니 몸이 됐던, 뭐 TR이 됐던, 아니면 벡텔이 됐던, 뭐 누가 됐던, 아 쟤네들 프로젝트 망하네. 쟤네들 망했다 그러던데. 근데 회사 측에서 보면은 아무런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게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프로젝트 관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코퍼레이션을 관리하는 게 맞을까요? 프로젝트 업에서는 코퍼레이션 관리를 해야 됩니다.